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매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열고 의견을 정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일을 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관심은 언제 이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일각에서는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음 주 14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이 각자 기록을 분석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비춰보건대 7일 날 결정문까지 모두 완결해서 선고 기일을 잡기보다는 그 다음 주인 14일이 비교적 이제 선고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평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결정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이제 평이나 결정문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과거 이제 대통령들에 대한 선고 일정이 금요일로 잡힌 것을 감안했을 때는 14일이 유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로 선고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 주말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교통방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도 한 14일이 굉장히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현재에서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건 탄핵 심판도 지금 굉장히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은데 14일 전까지는 현재 공식적인 일정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아 그 간에 대통령과 총리에 관한 탄핵 심판을 집중적으로 이제 평의를 하고 그 이후인 17일부터 다른 사건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7일보다는 14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7일에 선고를 할 경우에 이 대선의 마지노선이 5월 6일이 됩니다. 이게 연휴 기간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헌재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파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일 내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연휴 일정을 고려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낭비해서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주 정도의 어떤 평이나 결정에 필요한 시간들 치열하게 토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일 선고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14일에 선고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연휴를 끼고 이렇게 대선의 어떤 디데이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특히 그렇죠. 연휴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여행 일정이라든가 출장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열려 있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이제 준비하기는 상당히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에선 7일보다 14일이 더 유력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변수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변수로 첫 번째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쟁점이 좀 간단한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변론기일 종결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19일에 변론기일을 1회 지정을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탄핵 심판에 소요된 한 2주 시간을 감안했을 때는 대통령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여권에서도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먼저 결정하라고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측 그러니까 피청구의 측에서도 국회 측에선 더 변론의 기회나 증인 채택이나 증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게 선고할 수 있다라는 사건이고 빠르게 쟁점이 정리됐고 결론이 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앞서서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국무총리라는 2인자가 공백을 채울 만큼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의 예전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외교나 이 내치 관련해서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직무정지 상태가 빠르게 해소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사 대통령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이를 정도로 평의와 편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이 7일경 전후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에 아무래도 국정을 총괄해본 이 총리 역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헌재가 고려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는 탄핵 심판은 징계 사유, 비의 사유, 위법 위헌적인 행위로 중대한 비의 행위가 있어서 이 국민들에 대한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파면을 해야 되는가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으니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기각시키기는 어렵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중대성 그러니까 임무위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도 파면되고 국무총리도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일부 참작할 요소로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하려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회 측으로부터 소추된 사유별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그 중대성이 지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뭐 변론기를 더 달라 또는 증거 신청을 더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더 빨리 결심을 구했던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 측은 내심으로 이것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생각이 되고 기각된다고 한다면 바로 복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지도 계획을 세워놨을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풀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법조인 입장에서 한 총리의 선고 이번 주 내에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이 다소 간이하고 변론도 한 번 정도 이루어질 정도로 쟁점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선고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헌법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니까 직무정지 될 정도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면 빨리 선고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국무총리의 어떤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해소하고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뭐 사건 결정문 작성도 해야 되고 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늦춰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가능성도 있지만 병행해서 충분히 결정하는 데는 족한 시간적인 여유라고 족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예. 결정문도 작성해야 되고 평의도 하고 있지만 이 한덕수 총리 관련한 심판 결정문을 쓰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론기일이 1회만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헌법재판관들과 기존의 선례와 다른 나라의 결정 선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이 결정과 판결의 시간적으로 대통령의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수 없이 예정된 선고 일정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뭐 경우의 수, 가능성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경우에 윤 대통령 측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설사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된 상태로 이제 그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 행위가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 원천 무효로 볼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행정 행위, 특히 임명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소급해서 무효로 할 것인가, 장래만 무효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행정 행위에서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래효를 인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임명 권한의 행사 행위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것이 대통령 권한 몫이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 목에 대해서 형식적인 임명 행위만 했던 면에 비춰봐서는 이 임명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선출되고 임명 절차가 전부 무효다. 소급적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은 법률적으로는 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 의견 수렴한 다음에 마흔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다수의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린 이후에 그 결과 나온 이후에 아마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임명 권한 행사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와 맞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현재는 아주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도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되어 있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제 2인자인 국무총리가 복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헌법 질서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해서 좀 1, 2주 정도는 지연하는 것은 또 허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래 임명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천하고 국회의 선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임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지만 1, 2주 지연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또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원들 대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기다려서 임명을 하더라도 총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마흔여 후보자 임명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임명이 되더라도 8인 체제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선고만을 위해서는 변론갱신 없이 선고에 관여할 수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또 탄핵 심판은 이 종국 심리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 과정에 변론 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을 썼을 때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이냐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선고만을 위해서 투입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의 증인을 직접 보지 않고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결정문을 쓰는 것은 다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과거에도 이렇게 실제 재판에 심리하지 않아서 결정문에 참여하지 않고 배제시킨 선례도 있습니다. 선례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8인 재판관 의견이 예를 들어서 뭐 5대 3이다. 6명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되려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설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이 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하던데 그런 겁니까? 그걸 관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이라는 결과에 맞춰서 인적 구성원들을 기다리고 임명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에 인용의 정족수가 부족하면 기각으로 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또 새롭게 무리하게 투입을 해서 인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리수를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한쪽의 결과를 맞춰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족수를 맞춘다라는 그리고 정해진 답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투입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편견과 예단,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인용할지 기각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맞춘다라는 상정은 조금 더 법치주의하고는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무리하다 그렇게 말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헌재는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변론 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예. 또 헌법재판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선고에만 관여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규정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현재 변론 제기가 아주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 의견이 갈릴 수 또 있는 일각에서는 거죠.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을 해야 되니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경우에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모두 다 마쳐야 된다. 이런 또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안 그래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개 없이 선고만을 위해서 투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변론 재개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헌재의 재량인 거예요? 재판지휘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재판관의 신분으로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도 결국은 재판관의 평의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8인 체조로 결론을 내립시다. 아니면 지금 임명이 되셨으니 결정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이 역시도 평의 절차에서 결론이 이미 나지 않았을까는 예상하지만 네. 그 집단지성 그러니까 8인의 재판관의 재판 소송 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무리하게 지금 선고기일을 앞서서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앞서서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평의의 결과로서 8인 체제로 선고합시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는 늘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하는 게 이제 뭐 좀 맞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반적인 재판에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부 구성에 이제 변경이 있었던 경우이고 특히 변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증거에 대한 요지라든가 관련된 설명을 듣는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담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예. 보통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변론 갱신을 절차를 거치되 대부분은 간이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재판부 갱신합니다. 네 하고 끝나는 게 갱신의 절차의 그 본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의 절차들을 보지만 대통령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훨씬 더 절차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이갱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증거에 대해서 요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변론기를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물론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갱신 절차를 하지 않고 선고에만 관여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또 재판관들이 그렇게 정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이나 네. 다소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헌재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만큼 예.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숙지하는 그 모습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도 더욱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선고일이 언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에 맞춰서 경찰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까요? 한마디로 서부지법 사건이,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무력 행사를 한다거나 폭력 시위를 하는 분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시에 따라서는 3단봉이라든가 캡사이신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근접 대비조, 예비대 편성 등 변수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많은 인력도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을 세우고 있고 가포 비상까지 발령할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우의 요청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탄핵 심판 전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다소 과격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이전 대통령들 탄핵 심판 선고 때 좀 비교를 해보면
예상하시건데 어느 정도 시간대에 좀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오전 시간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로 오전이요? 예상된다고 한다면 오전 시간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로 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면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이 수사기록 열람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이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지 등사를 하는 거거든요. 불허가는 현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수사 기록 일부라든가 증거 기록을 일부를 누락했다, 영장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답변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됐다라는 주장이고요.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 전부 검찰에 이관했고, 검찰은 또 법원을 이관했고, 누락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본 형태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한 서류를 열람해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허가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이에 대해 다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불허가가 아니라 부존재라는 설명을 하거나 부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왜 불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이제 상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없고, 공수처가 넘긴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전부 넘겼는지 일부 불리한 것은 빼고 넘겼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신뢰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었던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의혹은 해소가 됐다는 입장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검찰 입장에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입장인 걸까요? 살펴보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진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수사 기록 빼고 준 거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확인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여서, 다만 수사 기록을 누락했느냐 아닌지는 아주 간명하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당시 답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오인 소지가 있거나 특히 이제 대통령 측에서 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자에 대해서 또 소환 조사를 해서 진술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